분명히 여기서 더 크게 상방으로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떨구고 갈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힐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좀 그 근거들을 저도 좀 채우고 싶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채워진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음번에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상방은 제한적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방도 제한적이므로 박스권에 계속 갇혀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제 리세션 얘기하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가 맞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폭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까지는 박스권 장세 즉 지금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은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제가 초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했고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은 분명 좋지 않음은 맞지만 오히려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부지런하면 할수록 이런 장세가 더 돈 벌기 좋은 장세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는 저희 채널에서도 종목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올해에는 분명히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종목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장세가 나고 있고 이런 장세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런 장세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돈을 버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를 오늘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깔끔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현금이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건가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현금을 30% 내외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을 다 채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뭐가 대응이 안 되냐면 빠질 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기에서 한 번에 증시 폭락이 나왔을 때를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그때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감에 차서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도망가지 않을 정도의 일정 현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30%는 또 그때는 또 빠지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일정 현금은 놔둔 채로 여분의 현금으로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에서 종목 회전을 돌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한번 그 노하우 팁 네. 우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장세, 종목 장세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박스권 장세가 뭐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지수가 올라가다가도 지금의 구간 한 2,500 정도 포인트에 계속 머물러 있고 여기를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또 떨어질만 하면 그건 또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은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인 코스피에 대비 코스닥 장세 강세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좀 2차전지 단기 강세로 인한 좀 이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박스권 장세 기인을 할 때는 지금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장세 지수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장세는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증시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을 때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매도의 손이 올라가면서 단기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가 어떤 차트이냐면 지금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내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왔던 것들은 일시적으로 좀 챙겨서 다음에 또 눌림에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타이밍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지금 상단에 있는 자리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차례 쉬어가는 게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 장세에서는 결국 올라갈 때가 중요해요.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장세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나와요. 박스권 장세 안에서도. 네네. 그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23년 들어와서 1, 2, 3월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1, 2, 3월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딱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강했을까요? 무조건 2차전지. 2차전지도 물론 강했지만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도 굉장히 강했어요. 반도체도 강했어요. 네, 왜냐하면 AI 쪽이랑 또 같이 엮이기도 했고 삼성의 300조 투자에 대한 이슈까지 붙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지극히 공감을 하시는 게 난 2차전지가 없어요. 나는 AI 로봇이 없어요. 1월, 2월, 3월 많은 분들이 뭐 주식으로 수익 보기 좋은 장세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박스권 장세는 상승 추세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올라간 장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증시는 여기 막혀 있는데 특정 종목군들이 막 50%, 100% 올라간다는 건 다른 종목들은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특정 2차전지 로봇 AI와 같은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를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잡고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반대로 이 종목들이 없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소외감을 먹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민해야 돼요. 굉장히 빨라야 되고 이 올라갈 때 그 처음 올라갈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갔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발빠르게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도주 장세 때에서 이 하나의 주도주에서 강한 움직임을 고지고대로 다 한 차례 먹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올라갈 때 종목군들의 특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냐. 저는 네 가지에 대한 순서로 순환매가 나온다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이슈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슈. 근데 이슈 중에서도 제 기준으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냐면 돈의 흐름이 나오는 이슈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국가의 투자 움직임.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 움직임.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가장 큰 돈의 흐름을 만드는 주체들이거든요. 자, 정부는 직접 투자도 하지만 간접 투자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책을 내세워줘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있다면 이 돈의 흐름이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줘요. 네. 그게 정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재 윤 정부의 정부 정책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우호적이고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클 수 있는 미국과 앞으로는 중국보다는 유럽 쪽 이쪽의 정부 정책들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투자 움직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돈이 가장 많은 기업의 움직임에서 투자가 나온다면 거기에서도 투자 기회가 나오죠. 네. 그래서 큰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네. 지금 여전히 현금 유동성 자산이 140조나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투자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300조를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돈의 흐름 중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투자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바라봤을 때 시총이 큰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도 중요하겠다. 특히나 미국 쪽.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좋았던 게 이제 AI였거든요. 왜? 미국의 IT 관련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죄다 AI에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AI가 굉장히 강한 이유였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 주도주의 힘에서 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이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정말 정보를 못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요즘은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얘기하시고 각종 뭐 카톡방, 텔레그램방 정보를 무료로 주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 정보를 골라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팁은 저는 돈의 흐름에서 국가의 주도적인 정책적인 움직임과 기업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 위주로만 살펴보시는 게 맞겠다 싶어요.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매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왜냐? 내가 투자를 할 때 기준이 이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거 종목 따라잡는 거는 이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진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내가 확신에 찰 때 확신에 찬 종목을 비중을 실어서 투자해서 그걸로 벌고 또 안 보이면 쉽니다. 그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 때만 자신 있게 하고 치고 빠지는 매매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성공이 높은데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박스권 장세 하단 부분에 있을 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처음에 주도를 하는 종목들이 뭔가를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뽑아내시고 그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2차전지 로봇 AI가 왜 강했느냐? 2차전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특히나 미국 IRA 굉장히 큰 흐름이었죠. 여기에 유럽도 CR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IRA를 쫓아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탈중국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K배터리가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네. 이번에 크게 올라간 거죠. 네. 이게 큰 골자였다고 보시면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 로봇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 공급망 재편 때문에 로봇을 이제 필연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이 로봇에 또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오케이 이 두 가지에 대한 돈의 흐름이 맞아 떨어졌다 하면서 강했던 거였고 AI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시총 IT 상위 10개 기업이 다 투자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IT 기업들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돈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들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맞아요. 이게 증시가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얘네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상승 추세, 장세가 상승기로 돌입할 때 주식 격언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만큼 달리는 말이 장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령 지금의 2차전지도 만약에 증시가 상방이었다면 지금 올라타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와.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아무래도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장세의 가능성보다는 맞고 떨어질, 즉 박스권 장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증시 차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1, 2, 3월 3개월 동안 달렸던 말이 이번에는 쉴 타이밍이 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타이밍 생각을 하셔야 될 게 2차전지, 로봇 AI 1, 2, 3월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긴 했지만 이게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기에 돌입을 한다면 얘네들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애초에 계속 그냥 바닥에서 기고 있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더 떨어지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올라간 것도 없는 게 더 떨어진다고. 그게 아니라 올라갔던 애들이 위주로 조정을 받겠죠. 그게 이제 박스권 장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차전지 로봇 AI로 이번 1분기에 재미를 많이 봤다 하면은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는 슬슬 내가 어. 분할 매도로 일정 부분은 현금을 챙기는 게 좋겠구나. 음. 실현 수익을 내야 그게 투자의 성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다고 투자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내 계좌에 지금 100%, 200% 찍혔다고 그게 내 수익금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 매도를 해야 내 수익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가 확실하게 수익으로 챙겨놓는 거를 가져가겠다. 근데 물론 뭐 이것들을 뭐 3년, 5년, 완전 10년 이렇게 초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뭐 계속 가져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올라탔다 하면은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증시 조정이 나오면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아, 조정이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뭐 하루에 뭐 3, 4% 정도 이렇게 빠질 때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증시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기 이평선 라인, 예를 들면 한 21선을 깨지고 떨어지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등락률보다는 흐름 자체가 꺾이는, 네, 흐름이 꺾이는 걸 볼 때는 이평을 깨는지 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이제 21선 이평선 라인을 좀 깨진다 싶으면 증시가 그러면은 이거는 슬슬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분할 매도 방법은 네. 어떻게 하세요? 몇 %씩 그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저는 사실 단기 매매랑 중장기 투자에 있어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분할 매수를 웬만하면 2번 정도만 나눠서 합니다. 근데 그 2번을 할 때는 구간을 2번으로 나누는 거고, 그 구간 내에서도 짧게 쪼개서 그때그때마다 좀 많이 분할을 해요. 호가를 그때그때 보면서. 그래서 크게는 2개로 나눠서 한다. 매도도 크게로 2번 나눠서 분할 매도한다. 50%씩. 50%라기보다는 저는 성격이 워낙 또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5대5가 아니라 한 3대7 내지는 4대6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이 종목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한 4대6 정도로 위에 좀 두고, 나는 얘는 조금 밑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다면 3대7로 밑에서 좀 비중을 두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평선 같은 네. 약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뭐 한 30%, 40%? 뭐 이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쵸. 매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성으로 접근하셨으면은 그때의 흐름에 맞춰서 한 30% 내지는 한 최대 뭐 절반 정도까지는 분할 매도를 했다가, 근데 이거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내가 장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으면 굳이 그런 단기적인 흔들림에는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애초에 이제 단기 투자를 좀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쵸. 이런 박스권 장세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단기 매매로 접근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애초에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가시는 분들은 단기 변동성 크게 연연하지 않으세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그런가 보다. 어차피 나는 이거 3년, 5년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는 대응을 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순서가 있어요. 순환매 순서.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기 쉽게 직간대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간대수. 직간대수. 네. 직간대수. 자, 이거 외우세요. 신이 가방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 외우시면 외우기 쉬워요. 직접 관련주. 간접 관련주. 그 다음에 대장주. 수혜주. 자,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이슈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I라고 해볼까요? 자, AI가 올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챗 GPT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챗 GPT란 이슈로 AI가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직접 관련주입니다. 챗 GPT랑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높은 기업은 누구냐? 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첫 번째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챗 GPT가 뭔데? AI 챗봇이구나. 그러면 그 AI 챗봇이라는 사업을 하긴 하는데 챗 GPT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간접 수혜주, 간접 관련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 중에서 기업 중에서 이런 AI 챗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그 기업과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진짜 대장주. 이 AI 전체 씬에서 진짜 매출도 잘 나오고 기술력도 탄탄하고 고객사도 많은데 얘는 진짜 분명 장기적으로 크게 대장이 될 놈이구나 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 그때 세 번째로 공략을 하고, 대신 얘네는 목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도 됩니다. 조금 늦게 올라가는 대신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이런 순서를 얘기하면서 대장주로 제가 그때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창 초반에 막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애들 막 올라갈 때 저는 다음은 이 직간대수 순서를 따져봤을 때 대장주 셀바스 AI다라고 했는데 얘도 거의 200~300%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장주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AI라는 산업이 떠올랐을 때 이에 따라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업종을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뭐 로봇, 아니면 뭐 보안,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반도체까지도 뭐 이렇게 엮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박스권 장세에서 순환매를 내가 온전히 네 가지에 대한 순서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분명히 경험치도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심플하게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령 2차전지만 봐도 2차전지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2차전지도 지금 직간대수 중에서 네 번째 순서로 온 것 같아요. 네. 수혜. 거의 이제 끝자락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대장주 양극재잖아요. 에코프로 BM, 뭐 그래 포스케미칼, LNF 이런 데들 막 우선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올라간 애들 보면은 그 밑단의 애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리막, 전해질, 그다음에 뭐 장비, 그 외에 2차전지가 살짝 또 묻어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이제 안 올라갔던 애들이 갑자기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슬슬 이 순환매 사이클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그렇다라는 건 또 바꿔 말하면 슬슬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구나. 그러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조정을 또 대비할 때가 됐구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정을 겪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이게 또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이렇게 확 올랐던 종목이 떨어지면 이게 조정도 두 가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과 기간을 계속 횡보하면서 사람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기간 조정. 보통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기간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사이클 때는 다른 종목군들, 기존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에 올라갔던 애들은 기간 조정하면서 계속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재미를 봤던 애들은 좀 털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원리가 있어요.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고지고대로 다 녹아 들어 있거든요. 특히 차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령 이런 거예요. 대장주를 너무 잡고 싶어요. 저게 난 분명 대장주인 걸 알아요. 가령 에코프로 BM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니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더 잡고 싶은데 뭔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잡기 부담스러워요. 왜? 이론상으로 알고 있거든.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쇼핑을 할 때도 세일할 때 사고 싶지, 계속 프리미엄이 붙어서 올라갈 때 처음엔 사고 싶더라도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살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처음 올라갈 때는 따라 사고 싶어져요. 왜? 더 올라가기 전까지. 더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거의 2배나 올랐는데 이게 맞나? 싶은 이성적인 판단이 들 때 어떤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말고 딴 거 없을까? 라는 이제 꽁 대신 닭의 심리를 이제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게 저평가된 2차전지주.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에코프로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가는 애는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런 종목군들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는 2차전지 내에서 더 이상 내가 잡을 게 없어 보인다 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때가 단기적으로는 끝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많이 하세요, 보통.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또 없을까? 저도 투자자라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특히나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없을까? 또 없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음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로서도 지금 로봇, AI, 2차전지 막 봐도 다음은 뭘까를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는 느낌이 쎄한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이게 슬슬 끝물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에 허비할 바에는 한 타임 쉬는 게 낫겠다. 쉬고. 네. 왜냐? 주식이라는 게 마냥 올라가지만 않으니까. 충분히 기다리면 다시 한번 조정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때 내가 살펴보면 얘가 언제 이렇게 또 싸졌지? 하는 또 타이밍이 와요. 그때 또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상승장 때 벌었는데 하락장 때 도로 다 잃어버리는 게, 그러면서 결국엔 똔똔이가 나는 게 다 그거예요. 올라갈 때 잘 좋아요. 벌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더 살라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투자금에서 떨어지면 똔똔인데 여기서 한 타이밍 더 욕심내시는 분들은 안 되겠다.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더 예치금 빼가지고 더 하시고 집 팔고 더 하시고 그러다가 오히려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그렇거든요. 네. 상승할 땐 돈을 잘 벌더라도 하락장 때 대응이 안 돼서 벌어놨던 거 다 도로 뱉어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좌에 아무리 100% 200% 찍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내 수익금을 안 만들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그냥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계좌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좀 되시길 바라겠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매매를 쉬어도 돼요. 네. 매일마다 수익을 내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수익을 낼 타이밍 때 명확하게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매매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계좌의 우상향은 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내가 매일마다 차트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분석하고 매매하고 해도 결국 1년치를 보면 똔똔이에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하락장 때 내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 하락장 때 분명 쉬고 다음에 또 올라갈 때 딱 매매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계좌가 1년치 2년치 봤을 때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나 박스권 장세에서는 더더욱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올라갈 때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때를 주목해야 되고, 그때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주도주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공략하는 순서는 직간대수 순서로 하시되 이게 어렵다면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더 욕심내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화를 챙기시면서 내 확정 수익금을 챙기셔라. 이때는 그냥 쉬는 게 좋다. 다만 매매는 쉬되 공부는 쉬지 마셔라. 공부는 쉬지 않아야 될 게 다음 올라갈 거는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그래서 세 번째 알려드릴 거는, 그렇다면 다음 올라갈 때는 다음 주도주는 뭔가, 네.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야,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너무 이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전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돼봐야 알아요. 네. 그게 현실적인 답변이긴 합니다. 그때 돼봐야 한다. 그때 나오는 이슈, 즉 돈의 흐름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다. 근데 또 그때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종목을 매수를 못할 때도 있고 비중을 많이 못 실을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풀어보고자 미리 공부를 하시는데, 미리 공부를 할 때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일정을 보시면 좋아요. 일정. 다가오는 일정.
자, 특히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만한 일정. 이러면은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그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맞춰서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음 물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2분기 중에 가장 많이 호재성 일정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게 뭐냐 하고 봤더니 우주항공 섹터였어요. 우주항공.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빅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주항공은요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로켓을 왜 쏘아 올리냐면요 이 기업들이요 6G 사업을 대비하려고 쏘아 올리고 있어요. 로켓을 뭘 실어서? 위성을 실어서 적에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리호 발사초고 그냥 우주상공의 궤도에 안착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로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왜 쏘아 올리냐면은 데이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상통신망에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큰 통신 3사 있죠. SKT, KT, LG. 얘네들이 최근에 3년 동안 인프라로 투자한 비용만 따져봤을 때 연평균 7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작은 땅덩어리에 인프라 투자하는 것만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땅덩어리가 더 큰 국가들은 어떻겠어요?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까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또 부분도 많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걸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뽑아낼 수가 있지만 낮은 지역은 뽑아내기 어렵거든요. 왜?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그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텐데 쓰는 사람이 부족하면은 창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데이터망을 깔기도 어려워요. 인구 밀집도도 낮은 데다가 그 기본적인 이 기지국 시설도 잘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망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혹시 웅달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데이터 지금 완전 데이터 시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인터넷을 쓰는 인구가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절반 이상. 네, 딱 한 6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60% 정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절반이 못 쓰시네요. 네, 나머지 40%가 아직도 인터넷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문외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크죠.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약 30억 명이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히나 미국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데이터를 쓰게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가령 애플, 스마트폰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폰 무용지물입니다. 이걸로 돈 못 벌어요. PC, 태블릿 마찬가지, 맥북 마찬가지. 그리고 뭐 가령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 온다고 봤을 때 데이터만 걸려야지 그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들 뭐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 카카오, 네이버, 구글 이런 거 유튜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30억 명이 아직 이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시장을 네. 차지하려고. 30억 명이라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든 데이터를 쓰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구나. 네.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이제 부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쪽에서 그렇게 로켓을 발사하는 거예요. 위성을 발사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위성을 가장 많이 발사한 기업이 누구냐면 미국의 스페이스X,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기업입니다. 얘가 현재로서 한 3,50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자, 제가 이제 2분기 중요한 일정이 있다 그랬죠. 이 스타링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안에. 그래요? 네. 상장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거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듯이 이 우주로 가는 데에 대한 니즈가 엄청 크거든요. 이 투자자들이 화성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해서 도지코인 사잖아요. 근데 화성 갈 거야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장하면 굉장히 많은 투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하여금 관심도를 끌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우주항공 대빵이 상장을 하네. 이 기업으로 일단 첫 번째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오르면 사람들이 야 우주항공이 되는갑다 하면서 다른 기업들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대형호재의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을 뛰어든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렇구나. 애플이 아이폰 신규 출시에 위성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이를 또 본 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이 따라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상통신망을 쓰면서 활용하는 서비스가 주였다면 이제는 그 위성통신망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그 우주항공청과 우주작전대대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정책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굉장히 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올해 또 가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스타링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스타링크 그 스페이스X가 올해 안에 2세대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세대 대비 더 고성능의 위성 발사.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용량도 많아지고 이 속도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활성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근데 속도가 기존 지상통신 데이터망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꿀리지 않았었는데 이게 2세대 위성통신망으로 인해서 더 빨라진다면 이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원년이 올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을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주항공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한번 단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에 저는 그때 이제 우주항공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에 맞물려서 일정이 굵직굵직한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딱딱딱 절묘하게 뭔가 퍼즐이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주항공은 사실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30억 명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30억 명이 아닌 지금은 또 어느 분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냐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지상통신망이 사실 더 쓰이기 좋긴 해요. 근데 다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지상통신망 자체가 많이 깔리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위성통신망이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통신망의 개념이 뭐냐면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을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만들어요. 이런 위성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뭘 구축하냐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본진을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위성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여기 웅달님이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쓴다고 해. 저기에 위성통신망 쏘아줘 라고 하면서 이제 커맨드 역할을 하는 거죠. 커맨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있고 위성통신망이 그러면은 그 커맨드 인식을 해서 쏘아줍니다. 쏘아줄 때 웅달님은 그 데이터를 쓸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안테나가 필요해요. 이쪽으로 데이터 주세요 하는 안테나.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축입니다. 근데 게이트웨이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위성이 더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게이트웨이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위성과 그리고 그 위성을 받아낼 수 있는 안테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분명 중장기에 대한 큰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종목까지 얘기 드려야 되나?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대장주. 그래서 위성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쏘아 올리는 기업이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링크가 지금은 대장인데 그를 따라가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원웹이 또 무서운 게요. 원웹이 영국 기업인데 프랑스의 이제 또 위성 통신망 기업이랑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기업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확실히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서 큰 모멘텀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눈치채게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걔네들이 이제 이강구도로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새롭게 또 올해부터 아마존이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들이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때에는 첫 번째는 돈을 쏟아 붓는 거예요. 쏘아 올린다고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쏘아 올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쏘아 올리고 나서 그거를 누가 활용해서 돈을 버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데이터 지상통신망도 잔뜩 통신사들이 데이터만 구축해 놓으면 넷플릭스가 쓰고 구글이 쓰고 삼성이 쓰면서 애플이 쓰면서 이들이 결국 돈을 벌잖아요.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구축된 망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버느냐예요. 인프라를 갖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커질 산업,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UAM, 항공 이런 쪽을 버셔야 되고, 특히 위성통신망이 구축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이 해상과 항공 쪽으로는 지상통신망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UAM 이쪽이 더 크게 앞으로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국내에서는 네.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현대자동차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애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중간 단계에는 또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게 그 위성을 받을 이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테나를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또 독보적인 업체가 있는데 알려주세요. 인텔리안테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지금 원웹이랑, 그러니까 원웹의 1차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원웹이 위성통신망을 많이 쏘아 올렸을 때 그 위성통신망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 그런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좀 되게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 기업은 원웹이 많이 쏘아 올리면 쏘아 올릴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사랑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차 전지랑 뭐 로봇 AI,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 대비해서 종목 기업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의 특징인 그 하단에 갔을 때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셨고, 네. 거기서 이렇게 공부가 돼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다음에서 그 기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생략을 하세요. 다 막 건너뛰기 하시면서 거의 종목만 자꾸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당장 살려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한 차례 이제 실수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괜히 높은 자리에서 괜히 잡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조심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다음에 대한 주도주를 몇 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지금 분명 두 가지 돈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정책적인 방향성. 자, 이 2차 전지가 강했던 큰 특징 중에 미국의 IRA랑 유럽의 CRME가 있다라 그랬죠. 근데 분명 이들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음에도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한 게, 저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 폐배터리랑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작년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분명 좋을 가능성 매우 높은 환경인데, 분명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성장치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여기에 대한 수급을 다 빨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오면 얘네한테도 이제 기회가 오겠다 싶어요. 그래서 신재생도 저는 이제 풍력과 수소 쪽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IRA 수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둘이 올해부터가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 가시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모아가는 구간,
내지는 약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 하반기로 가면서. 근데 내년부터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중기적인 성향을 띠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풍력에 대해서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자면, 풍력은 지금 또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군을 공략을 하실 때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해에서 앞으로 뭐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그 산업에 있어서도 뭐가 가장 핵심 축인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내에서도 유난히 강한 게 양극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풍력도 이해를 하시면 지금 풍력이 기존의 지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으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 풍력 발전기가 결국에는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의 그 터빈을 돌려서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느냐잖아요. 근데 이 잘 돌아가는 게 지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좋습니다. 왜? 바람의 방향도 일정하고 바람의 세기가 지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시면 바람 세기 강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상 풍력이 훨씬 더 발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왜?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상에 그 풍력 발전기 설치하는 게 어렵겠어요? 해상 그 바다에 설치하는 게 어렵겠어요? 바다가 훨씬 어렵죠. 바다가 훨씬 어렵죠. 특히나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렵겠죠. 그 설치하는 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많이 구축이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부 역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그다음에 중국까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발빠르게 넓혀가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그 설치 량 자체가요, 신규 설치량이 올해 기준 대비 2년 뒤가 무려 6배나 증가할 전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분명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 자, 그러면 해상풍력에 있어서는 또 뭐가 달라지느냐? 바람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왜? 바람의 세기가 커지니까 그냥 이만한 이 터빈을 돌리는 것보다 이만한 터빈을 돌리는 게 한 번을 돌리더라도 이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터빈을, 이 풍력 단지 하나를 건조를 할 때 특히나 이 하부 구조물이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해요.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다 밑에 꽂아야 되는데 얼마나 튼튼해야 되고, 고정을 시켜야 되려면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 어렵기도 어려워서 지금 업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즉 짓는 개수 자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뭘 크게 만들냐? 이 기둥은 작게 만들되 위에 터빈을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빈이 이제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그 터빈을 만든 업체를 보셔야 되겠죠. 왜? 하나를 팔더라도 큰 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큰 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력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과의 기술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빈을 포함한 그 타워를 만든 업체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터빈 안에 들어간 주요 부품들도 수혜를 받겠죠. 왜? 터빈이 커진 만큼 그 부품들도 커지고 더 양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터빈을 만든 업체를 보려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다 해외에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유럽 쪽에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건 그 유럽 업체들이랑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협력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게 긍정적이죠. 특히 이 해상 풍력 단지 건조를 하는 게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쪽인데, 그 업체들과 우리나라 업체들이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맺어져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우리나라 업체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업체를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타워를 건조한 업체. 그게 이제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얘는 또 IRA 직접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고는 그 터빈이 커지는 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CS 베어링, CS 윈드의 자회사인데요. 얘가 또 그 커지는 터빈에 맞춰서 그 베어링을 또 다방면으로 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그 고객사들한테 그 품목 인증을 또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잠재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폐배터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폐배터리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성일하이텍이 여전히 대장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2차 전지처럼 완전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점점 관련된 기업들의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폐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 쓴 폐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물량 확보. 네, 물량 확보 싸움인데 그 물량 확보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양극재단의 업체에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그룹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가 다 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냥 자체적으로 다 굴리는 거죠. 완전히 내재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LG그룹 쪽이 많이 강세를 보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LG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도 마찬가지. 걔네들 다 막강하네요. 네. 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히나 또 포스코 쪽은 심지어 원자재까지, 네, 원자재까지 채굴하고, 그 리튬 네, 이거를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다 쓰면 폐배터리로 또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와, 혼자 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혼자 진짜 붕치고 장구치 다 하는. 차만 안 만들었지. 그치, 그걸 줄 필요가 없지. 성일하이텍 같은 예, 곳에. 그쵸.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그게 정책적으로 잡힐 거거든요. 뭐냐면 폐배터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해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소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정부가 밀어준다면 그러면 성일하이텍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주식경원에 가장 또 유명한 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정부 정책이 우리가 투자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정부가 야 그냥 너네 내재화하면서 더 원가 경쟁 돌리면서 너네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 하면서 완전히 에코프로, 포스코, 그다음에 LG 이런 그룹사를 밀어줘요. 그럼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은 완전히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부 정책을 봤을 때 특정 기업의 수혜를 받는구나 싶으면은 그쪽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재되어 있는 업체들끼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그룹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투자 기회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2차 전지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까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봤으니까 기업 투자를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의 투자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로봇 관련주도 올해 큰 상승을 보여줬던 건 결국 삼성의 투자 움직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이제 올라갔던 거였고. 그러니까 두 축이 정부와 기업인데 네. 이제 기업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건 결국 삼성의 또 300조 투자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 우선 뭐가 올라갔어요? 그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밖에 몰라가지고.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크게 대표적으로 두 분야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설계단, 후공정단. 설계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뭐 가온 칩스, 그다음에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설계 관련된 IP 디자인 이쪽 애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그다음에 그 장비를 또 납품한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는 심지어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돌파했습니다. 와.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한 타이밍 쉬어갈 거는 맞는 것 같다. 왜? 아직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체가 뒷받침 돼줘야지 이게 추가적으로 쭉쭉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도 한 타이밍 쉬어갈 때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내가 기존에 강했던 애들 못 잡았다면 그럴 때가 기회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설계나 후공정 애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이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추가적으로 투자를 막 하려고 벌리는 게 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특히나 OLED OLED를 원래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OLED TV를 국내 출시 안 한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다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많은 이제 원성을 샀긴 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는 버닝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OLED TV에 대한 수요가 발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좀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 아픈 거죠. 그래서 뛰어들었다. 10년 만에 뛰어들었던 만큼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4, 5조에 또 공장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일시적으로가 아닌 것 같은 게 이번에 또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고객사는 또 애플이거든요. 왜냐면 디스플레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크기로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소형 라인업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노트북, 메타버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강자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스마트폰, 애플의 맥북 이런 것들. 근데 애플이요. 기존에 OLED 관련주가 굉장히 한 타이밍 강세를 뽑아냈었을 때도 애플이 아이폰에 OLED를 탑재하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최근에 발표한 게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 맥북에까지도 OLED 패널을 탑재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아이패드는 내년, 맥북은 26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차 새로운 디바이스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성장으로 전 진입한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도 구조적인 성장으로 침투가 계속해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침투가 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는 OLED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체 IT 디바이스 중에 아직까지 OLED의 침투율이 2%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물론 OLED 경쟁 패널이 많긴 해요. LCD, LED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를 이제 좀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지금 OLED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걸 채택하고 있는 거고 삼성도 안 한다 했음에도 지금 10년 만에 말 바꿔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OLED가 특히나 LCD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인 무게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화질을 더 선명하게 명암비도 좋게 만들고 반응 속도도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게 OLED이기 때문에 그래서 OLED가 더 많이 앞으로는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OLED를 좋게 보는데 자 애플이란 고객사와 삼성이란 고객사가 지금 OLED로 한다고 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패널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중국 쪽에 밀리는 거 아니냐. LCD가 그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유럽은요. 중국 거를 안 쓰려고 자꾸 해요. 실제로 이번에 애플도 아이폰의 그 기존에 크게 3개의 고객사를 채택을 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근데 지금 중국의 BOE 점유율을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수혜를 잘 받네요. 네, 이게 또 반사수혜거든요. 2차 전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그거를 좀 많이 놓치고 계셔요. 저는 오히려 이 분야가 앞으로는 또 크게 부각될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장비주들 수혜를 받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소재주들 좀 좋게 보는 이유가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 단점,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극접재가 그래서 부각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결국 소재예요. 왜냐하면 그 수명이 짧다라는 거는 소재가 빨리 닳는다는 거예요. 왜 닳느냐? LCD에 비해서 OLED는 소재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쓰면 쓸수록 빛이 이게 수명이 닳는 거죠. 그래서 버닝 현상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재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소재가 있는데 특히나 파란색 소재가 수명이 빨리 닳아서 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란 빛깔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흐리게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이제 버닝 현상. 그게 아무래도 수명이 긴 TV에서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 잘 안 나와요. 왜? 수명이 2, 3년 정도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만 하면 사람들이 바꾸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랑 노트북에도 탑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수명 주기가 스마트폰 대비 2배 길어요. 5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려면 수명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TV만큼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재를 2개를 쌓아 올려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로 투스택 텐덤이라는 기술인데요. 소재를 한 층이 아니라 2층을 만드는 거죠. 오래 쓰려고. 네. 그래서 한 층의 수명이 닿으면 그 밑단의 층으로 이제 대체하는 모습으로 수명을 이제 2배 늘리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소재가 디바이스 하나에 한 층만 들어갈 거를 두 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소재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다. 이야,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업체가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P&H 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와. 야, 수빈집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체계적이고요. 너무 논리적이고 쏙쏙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서울대를 갔을 텐데. 야,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더 살짝 얘기하자면 전장 쪽도 계속 보시길 바랄게요. 전장. 네. 전장이 사실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전장을 좋게 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이미 숫자가 찍혀요. 어떤 숫자? 우리나라가요. 수출이 진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예요. 그 다음에 6개월 연속 수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 수출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우려감이 작용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를 하려면 결국 저는 숫자가 찍히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 보거든요. 그게 다른 애들은 다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유난히 두 놈이 수출을 잘하고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크게 2차전지랑 자동차예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전기차. 전기차가 아무래도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단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현대 기아차의 신차들이 해외에서 반응을 또 괜찮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흐름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도 따라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또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과하시는 게 그건 있어요. 물론 전장 부품이 기술적인 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작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기존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고부가 가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또 단점이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부품으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큰 부품이 크게 세 가지. FPCB,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MLCC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에도 혹시라도 다음에 또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참 많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삼성과 LG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돈을 잘 벌고 있고, 가장 큰 악재였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기존에 못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납품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많이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게 슬슬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올해부터는 저는 오히려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딱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LG전자, 현대모비스 뭐 이런 건데 여기보다 더 좀 아랫단에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사실 시장의 수급이 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를 공략하기보다는 그 LG전자, 현대모비스의 부품을 납품한 업체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수민 씨 그러면은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그 2차 전지가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분할 매도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은 구조적 성장주로 장기로 갈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2차 전지는 진짜 장기적으로도 뭐 향후 뭐 3년 이렇게도 막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좋게 보세요. 네, 더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주가 그만큼 꽉 차 있잖아요. 수주가 꽉 차 있다는 것은 그게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주가로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비례하면서 움직이기에.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갭을 메우기 위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네. 다만 이 우상향하는 실적에 있어서 또 조정을 받았다면 또 다시금 이
수렴하는 구간으로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침투율이에요. 침투율. 네. 근데 전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 아직 침투율이 뭐 절반 가까이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성장을 하냐 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장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예요. 성장률이 꺾이면은 그 앞선 기대감의 매물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꺾이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침투율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에는 걱정할 게 아니지만 슬슬 이제 성장률이 꺾이면서 수주 잔고도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국면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는 이제는 올라갈 것보다는 슬슬 내려갈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실질적인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2, 3년 정도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금은 2차 전지주 이렇게 보면은 그 정고점 돌파한다고 그 알람이 거의 매일 어느 종목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3년 뭐 계약이 바인딩 계약으로 다 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하긴 그렇죠. 하지만 또 사기에는 또 정고점 돌파했다고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면 어차피 내가 3년 볼 거라면은 한 타이밍 시장 조정에 맞춰서 좀 떨어진다면 그럴 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가격 조정 뒤에 기간 조정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조정 타이밍에 차라리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게 다음에 상승 사이클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많이들 언급하는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그 LG화학 같은 거랑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더라고요. 이런 좀 대형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유동성 장세, 즉 경기가 안정적이면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될 만한 장세 때는 그 막대한 돈으로 대형주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이 지금 여전히 고금리에 경기도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대형주가 막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장세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차라리 공략을 하실 때는 중소형 낫겠다 좀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빈쌤이 보실 때 중소형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시가총액 1,000억에서 5,000억 정도요. 와,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 1조만 넘어가도 좀 부담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조 이상 되면은 슬슬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수빈쌤 얘기를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진짜 그 분석력 그리고 파고 들어가지고 그 초창기에 확실히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신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다음 주 도주를 이렇게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실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현실로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고소공포증이 많거든요. 남들이 좋다, 남들이 막 사는 거는 저는 따라 사고 싶지 않아요. 야. 네. 왜냐하면 그런 쪽에는 득보단 실이 크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투자를 진짜 오래 살아남으시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오래오래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 왜냐하면 주식투자는 분명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벌 것보다도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올라간 것보다는 그로 인해 앞으로 올라갈 거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또 마냥 바닥에 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원인들로 인해서 다음으로 엮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을 보는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1,000억에서 5,000억짜리 정도 보셨을 때 상패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10년 넘게 지금 주식 투자 저도 하고 종목을 소개도 하는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언급한 종목 상패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는 네, 거예요? 최소한적으로 찍히는 걸 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네네. 그렇게 하신 거군요. 수빈쌤 이렇게 오늘 정말 오늘 다른 어떤 시간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저께 좀 많이 아팠어서 어. 컨디션이 솔직히 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아, 웅달님한테도 미리 연락드려서 음. 아, 이게 좀 몸이 안 좋은데 좀 걱정이다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좀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내용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다행이고 몸 컨디션이 돌아왔다는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또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한 번씩 좀 몸이 아프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좀 건강 우선적으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야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저는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플 때 그걸 가장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건강 챙기시고 그 오래오래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도 최대한 또 저희 부자TV 채널뿐만 아니라 또 웅달 책방도 중간중간 나와서 다양한 인사이트 전해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같이 롱런하면서 주식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빈쌤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TV의 수빈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